핸드폰 액정 속 서연과 지훈의 웃는 얼굴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그것은 슬픈 추억이 아니었다. 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늘 밤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된 전쟁에 오빤 내 영원한 편이 되어줄 거지? 서연은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옷장 맨 아래 칸에 숨겨진 그녀의 두 번째 핸드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한 사람의 순수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얼굴에 내 모든 것을 걸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재앙과도 같았던 한보안 사고였다. 당시 나는 넥서스 가드 솔루션이라는 작은 보안 회사를 막 시작한 미래가 불투명한 프리랜서에 가까웠다. 서연이 사무 보조로 일하던 중소기업의 서버 전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데이터는 암호화됐고 업무는 마비됐으며 직원들은 패닉에 빠져 복구 불가능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만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뭐든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순수해 보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는 그 모습에 마음이 갔다. 나는 며칠 밤낮으로 매달려 기적적으로 시스템을 복구했고 회사는 구원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문제 해결사라 불렀다. 서연은 내게 감사하다며 수줍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 환경과 그럼에도 꿈을 잃지 않으려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따뜻한 집에서 매일 저녁을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 나를 사로잡았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나는 그녀가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머니는 달랐다. 처음 서연을 소개한 날 가족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무심한 듯 한마디 던지셨다. 민준아, 저 아이가 비싼 물건을 보는 눈을 잘 보렴. 그날 서연은 누나가 차고 있던 명품 시계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었다.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형님, 이 시계 정말 예쁘네요. 얼마예요? 누나가 가격을 말해주자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나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머니의 걱정에 나는 오히려 화를 냈다. 엄마, 서연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뭘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보세요? 사랑에 눈먼 아들의 어리석음이었다. 하지만 그 찝찝함 때문이었을까? 나는 무의식 중에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어쩌면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청혼을 하고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나는 서연에게 혼전 계약서를 제안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설득했다. 사업상 필요한 절차라고 둘러댔다. 서연아, 이건 널 못 믿어서가 아니야? 넥서스 가드 솔루션은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야. 그녀는 처음엔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내 회유에 못 이기는 척 서명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 그저 변호사가 요약해주는 내용을 건성으로 들을 뿐이었다. 특히 내가 변호사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넣은 도덕적 배신 조항은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조항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도덕적 귀책 사유 발생 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는 물론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이 계약서가 훗날 내게 어떤 무기가 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식 준비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나는 소박하고 진솔한 자리를 원했지만 서연은 마치 평생의 한을 풀려는 듯 화려하고 거대한 결혼식을 고집했다. 하객 명단은 끝도 없이 늘어났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그녀는 며칠 뒤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다. 어떻게 마련했냐는 내 질문에 그저 친구에게 빌렸다. 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신호였지만 당시에 나는 그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바보 같은 시절이었다. 결혼식 당일은 그야말로 재앙의 축소판이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피로연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녀의 친척들 몇몇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의자가 날아다니고 접시가 깨지는 난투극으로 번졌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혼여행 내내 나는 그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미안함이 없었다. 그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나는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나는 옷장에서 다음날 입을 셔츠를 찾고 있었다. 옷장 깊숙한 곳. 잘 입지 않는 낡은 스웨터 더미 밑에서 손에 걸리는 딱딱한 물체. 꺼내보니 낯선 스마트폰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서연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핸드폰은 항상 최신 모델이었으니까. 이건 구형 모델이었다. 누구 것일까? 잠시 고민하다 호기심에 전원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잠금 패턴이 없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배경화면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댄 서연과 지훈의 사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수천 개의 메시지들이 그들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다. 내가 회사 일로 밤을 새우던 날 그들은 우리만의 파티를 즐겼다. 내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그들은 우리 신혼집 침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내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그에게 숨막힌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결혼식 바로 전날 밤에도 그들은 함께였다. 내일이면 진짜 유부녀네. 마지막 일탈이야. 지훈의 메시지에 서연은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의 눈물, 그녀의 사랑 고백까지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혼란, 공포,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의 표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내 손안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침실 문고리를 잡고 나는 마지막 말을 뱉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내일 아침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할 거야. 헐. 나는 침실 문을 닫았다. 등 뒤로 그녀가 무너져 내리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나를 잠식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암덩어리를 잘라냈다고 생각했다. 내 삶의 모든 독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과의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도덕적 배신 조항이 포함된 혼전 계약서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몇 번 저항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결혼 생활의 소품들과 함께 내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암덩어리를 잘라냈다고 생각했다. 내 삶의 모든 독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내 삶에 남은 유일한 것, 넥서스 가드 솔루션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혼의 상처를 잊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유일한 탈출구였다. 다행히 내 곁에는 태우가 있었다. 최태우. 그는 단순한 공동 창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게 형제였고 가장 믿는 친구였으며 내 비전의 절반을 책임지는 동반자였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작은 오피스텔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미래를 그렸다. 첫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밤새워 복잡한 코드와 씨름하며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면 태우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언변으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는 완벽한 한 쌍이었다. 민준아, 너는 그냥 최고의 방패를 만들어. 세상을 향해 창을 던지는 건 내가 할 테니. 말. 태우는 늘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가 던지는 창이 언젠가 내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삶에서 독을 모두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깨닫게 되었다.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은 뱀은 바로 내 옆, 내 사무실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고통은 사랑을 잃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늦은 밤이었다. 마지막 남은 버그를 잡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있던 나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태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중요한 투자자인 박 이사의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뛰쳐나간 후였다. 민준아, 나 먼저 가볼게. 서류는 책상 위에 있으니 검토 좀 부탁해.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꺼지지 않은 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저 모니터를 끄고 나오려던 내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화면 한 구석에 떠있는 이메일 알림창. 보낸 사람의 이름이 눈에 밝혔다. 혜진. 박 이사의 아내 이름이었다. 위독하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머릿속 한편에서는 보지 마. 친구의 사생활이야라고 외쳤지만 서연에게 당했던 기억이 확인해. 바보같이 또 당할 셈이야? 라며 나를 부추겼다. 이건 아니어야 했다. 제발. 나는 속으로 외치며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짧았다. 오빠, 오늘 최고였어.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봐. 기다릴게. 첨부된 파일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예약 확인증이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배신이 날카로운 칼이었다면 태우의 배신은 내 몸에 천천히 퍼지는 맹독과 같았다. 믿음이라는 내 몸의 모든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서서히 나를 죽여가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인간에 대한 환멸이었다. 내 전부를 걸었던 사랑과 우정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기분.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태우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웃고 농담하고 회의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나는 가면을 썼다. 대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인맥을 동원해 그들의 뒤를 밟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혐오스러웠다. 내 자신이 역겨웠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이 배신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일주일 뒤, 내 책상 위에는 그들이 호텔 주차장에서 뜨겁게 키스하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는 사진들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태우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섰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나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의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었. 그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그가 사진들을 꺼내보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이게 뭐야? 너 날 감시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태우야.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건 네가 그걸 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세운 유일한 원칙. 고객과 투자자에게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넌 그걸 어겼어. 박 이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세운 이 회사를 너의 하룻밤 쾌락과 맞바꾼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형,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형제잖아. 뭘? 형제?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형제는 이런 짓 안 해. 아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 그리고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이 회사를 떠나야 해. 네가 내 지분을 사든가. 아니면 내가 내 지분을 우리 최대 경쟁사에게 넘길 거야. 선택은 네가 해. And 최후 통첩이었다. 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뻐끔거렸다. 한때 형제라 믿었던 남자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을 뿐이다. 그 주말 나는 억지로 가족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다. 뜰에서는 조카들이 웃고 떠들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섞여들 수 없었다.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내게 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늘 눈에 서연이 떠나고 나서 보였던 그 공허함이 다시 보여. 다른 사람의 배신 때문에 내 영혼까지 독으로 채우지 마라. 그 독은 결국 너만 매일 마셔야 하는 거란다. 이제 그만 뱉어내. 내 자신을 위해서. 엠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구석을 녹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텅 빈 집 안을 서성이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 땀과 열기가 뒤섞인 댄스 플로어. 젊은 시절 복잡한 일이 있을 때면 찾곤 했던 시내의 낡은 살사 클럽이었다. 춤이라니 지금 내 꼴에 무슨?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텅 빈 집에서 벽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시끄러운 음악에 내 모든 생각을 파묻고 싶었다. 잠시라도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낡은 클럽의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귀를 때리는 라틴 음악이 나를 덮쳤다. 어색함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도는 순간 나는 들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들려오는 한 여자의 웃음소리를.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반응하는 웃음소리였다.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 땀과 열기가 뒤섞인 댄스 플로어. 젊은 시절 복잡한 일이 있을 때면 찾곤 했던 시내의 낡은 살사 클럽이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시끄러운 음악에 내 모든 생각을 파묻고 싶었다. 잠시라도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낡은 클럽의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귀를 때리는 라틴 음악이 나를 덮쳤다.
어색함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도는 순간 나는 들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들려오는 한 여자의 웃음소리를.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반응하는 웃음소리였다. 나는 홀린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십수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5년 전 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매정하게 떠나버렸던 내 첫사랑 수진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웃음은 예전 그대로였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그리움. 내가 상처만 남기고 떠나왔던 그 소녀가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잿더미만 남았던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나를 발견했다. 놀란 듯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게로 걸어왔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백민준? 이게 누구야? 여전히 여자 마음 아프게 하고 다니나? 수진아. 김수진. 진짜 너 맞아? 그럼 나지? 누구겠어? 아우, 그녀는 웃음을 거두고 내 눈을 찬찬히 살폈다. 그 장난기 뒤에 숨겨진 따뜻한 시선. 정말 괜찮은 거야. 민준아, 소문 들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위로였다. 내가 서영과 태우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위로.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의 벽 한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재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다. 우리는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밤새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이혼 후 쌍둥이 딸 하은이와 하윤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나는 내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를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전 남편인 권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글쎄,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 안포,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늘 어두운 일에 엮여 있는 것 같았고, 밤늦게 알 수 없는 전화를 받곤 했지. 한 번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잠긴 서류 가방을 집에 두고 간 적도 있어. 재혁 씨는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 세계에서는 호기심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남편이 아니라 영화 속 스파이랑 사는 기분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 남기고 그냥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어. 난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권재혁이라는 남자는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나는 그저 위험한 남자에게서 그녀가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 그림자가 언젠가 우리 모두를 덮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주말이면 나는 그녀의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경계하던 아이들도 내가 진심으로 다가서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공원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서툰 솜씨로 인형의 집을 조립해주며 나는 서서히 민준 아저씨가 되어갔다. 어느 일요일 나는 그녀와 아이들을 우리 집 바비큐 파티에 초대했다. 서연을 소개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내성적인 하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활달한 하은이는 금세 우리 가족과 어울려 조카들과 정원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한참을 이야기 나누시더니 나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다. 민준아, 저 아이가 진짜 보석이다. 눈빛이 맑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엔듀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정원에서 뛰어놀던 하윤이가 넘어지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나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상처를 소독하고 서툰 솜씨로 밴드를 붙여주었다. 하윤이는 울음을 그치고 나를 멀뚱히 바라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아이들은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주말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나는 그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느꼈다. 텅 비었던 내 삶이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것. 우리는 망가진 조각들을 서로 맞춰가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깨르르 웃으며 놀다가 지쳐 잠든 후였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정적이 편안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백 번을 망설였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진아, 나도 내가 또 모든 걸 망쳐버릴까봐 무서웠어. 사랑을 믿지 않았고 가족도 그냥 무거운 책임감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너와 아이들을 만나고 텅 비었던 이 집이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가 내 집이고 당신들이 내 가족이야. 나는 상자를 열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와 꼭 닮은 작고 반짝이는 반지였다. 나랑 결혼해줄래? 너와 하윤이. 하윤이의 가족이 되고 싶어. 아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잠에서 막 깨어 퉁퉁 부은 얼굴에 하은이와 하윤이를 소파에 앉혔다. 나는 어젯밤보다 더 긴장되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 마지막 관문이었다. 얘들아. 아저씨가 엄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때? 너희 아빠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의 새로운 가족. 든든한 아저씨가 되어주고 싶어. 햄즈. 활달한 하은이가 먼저 손가락으로 턱을 근 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No? 조건? 네, 우리 수영장 매일 쓰게 해줘야 하고요. 피자는 한 달에 4번 꼭 시켜줘야 해요. 나와 수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팔을 벌리자 하은이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때까지 조용히 눈치만 보던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하면 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하윤이까지 꼭 끌어안으며 겨우 대답했다. 그럼 하윤아,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다면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일 거야. 아이들은 내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 마침내 나는 내 진짜 가족을 찾았다. 나는 우리가 마침내 행복의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믿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의 전 남편 권재혁이라는 유령의 그림자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불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남긴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위험한 뇌관이었다. 나는 우리가 마침내 행복의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믿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의 전 남편 권재혁이라는 유령의 그림자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불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남긴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위험한 뇌관이었다. 결혼 후 넉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물장구를 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수진과 함께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이들이 평범한 방문객이 아님을 직감했다. 백민준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최정수 경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이라니. 나는 수진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아이들에게는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경희가 입을 열었다. 아내 되시는 김수진 씨의 전 남편 권재혁 씨가 사흘 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레오. 그의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수진은 숨을 흡 하고 들이마셨지만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 쇼크로 추정됩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류. 최경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는데 집안이 온통 뒤져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권재혁 씨의 신원이 총 4개였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 다른 직업을 가진 신분증이 발견되었죠. 네. 경찰이 돌아간 후 수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민준 씨, 그 사람들이 찾던 게 뭘까요? 그게 만약 우리한테 온다면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온 거대한 소포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권재혁의 유품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수십억에 달하는 생명보험증권 여러 장. 수혜자는 모두 수진과 두 딸 하은, 하윤이 앞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급 승용차와 슈퍼카들의 등록증 7장, 경기도 일대와 제주도, 심지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러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융장부로 보이는 수첩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금괴 보증서까지 섞여 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유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자산 목록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서류 더미 맨 아래 수진의 이름이 적힌 낡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수진은 손이 떨려 편지를 뜯지 못했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낡은 금고 열쇠 하나와 명함 한 장이 떨어졌다. 나는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너와 아이들을 떠난 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 나는 너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어.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돌이킬 수 없었지. 내가 모은 모든 것은 깨끗하지 않아. 피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와 아이들에게 남겨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쇠에 붙어있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수암동 72번지라고 말해. 그가 다음 길을 알려줄 거야. 부디 행복해져. 진심으로. 2.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이윽고 기계처럼 차갑고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시죠? 수암동 72번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일 오후 2시 연방광장 빌딩 지하 2층 주차장 A7 구역 검은색 세단 혼자 오시오. 로우.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만 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퍼즐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약속된 차량이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수석에는 서류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로 가는 왕복, 항공권 2장과 은행 이름, 그리고 금고 번호와 암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바베이도스로의 여정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아름다운 해변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쫓기는 사람들처럼 주위를 경계했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 호신용으로 묵직하고 단단한 특수합금 손전등을 챙겼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에 의자를 받쳐놓고 모든 창문을 잠갔다. 다시는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리고 첫날 밤 일이 터졌다. 새벽 2시쯤 문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풀리는 미세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숨을 죽이고 옆을 보았다. 수진과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나는 미리 침대 밑에 놓아두었던 금속 손전등을 꽉 쥐었다. 그들이 아이들이 잠든 침대로 다가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다. 절대 안 돼. 허위. 나는 침대에서 튀어오르며 소리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첫 번째 남자의 관자놀이를 향해 손전등을 내리쳤다. 퍼우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당황하며 품에서 칼을 꺼내는 순간 나는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그의 손을 맞췄.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달려들어 그의 복부를 걷어차고 완전히 제압했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하고 상처받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하는 남자였고 아빠였다.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침입자들은 호텔 직원과 결탁한 전문 킬러들이었다. 건재역의 자산을 관리하던 미국 로펌의 한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이었다. 죽은 자의 유산은 여전히 피를 부르고 있었다. 수지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삼엄한 경비 속에 바베이도스 국립은행으로 향했다. 거대한 금고 문이 열리고 우리는 마침내 건재역의 비밀과 마주했다. 금고 안에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각국의 채권과 무기명 주식 증서, 그리고 금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놓인 2개의 두꺼운 서류 봉투. 왁스로 단단히 봉인된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사망할 시 즉시 FBI에 전달할 것. 그리고 그 밑에는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직접 열지 말 것. 얼른. 우리는 권재혁의 유산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가 남긴 위험한 비밀의 상속자가 되었다. FBI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가 몸담았던 조직의 비밀? 아니면 그가 거래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 비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까? 우리는 돈과 함께 그보다 훨씬 무거운 질문을 안고 바베이도스를 떠나야 했다. 우리는 권재혁의 유산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가 남긴 위험한 비밀의 상속자가 되었다. FBI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가 몸담았던 조직의 비밀? 아니면 그가 거래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 비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까? 우리는 돈과 함께 그보다 훨씬 무거운 질문을 안고 바베이도스를 떠나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했던 어둠의 잔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바베이도스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미국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 유출 및 살인 청부 혐의로 피소된 그들은 결국 파산했고 담당 직원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권재혁이 남긴 막대한 자산은 안전한 신탁 계좌로 옮겨졌고 우리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를 얻었다. FBI에 전달되어야 할 2개의 봉투는 내 서재 가장 깊숙한 곳의 금고에 잠들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열지 않기로 약속했다. 과거의 유령을 다시 불러낼 필요는 없었으니까.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본 사람에게 과연 완벽한 행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모든 것을 믿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차가운 남자도 아니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경계심 많고 조금은 더 단단해진 남자가 되었다. 위험에 맞서기 위해 잔인해져야 했지만 수진과 아이들의 사랑은 내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등대였다. 1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회사를 매각하고 수진과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선택했다. 우리 집은 매일같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다. 작년 여름 7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우리는 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었다. 1년 전 태호의 배신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날의 파티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내 옆에는 수진이 있었고 마당에서는 이제 12살이 된 하은이와 하윤이가 내 조카들과 함께 물총 싸움을 하며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완벽한 평화. 내가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즐겁게 떠들고 있을 때 수진이 내게 다가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민준씨, 선물이야. 아이,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날도 아닌데? 그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가장 위에는 서류 한 장이 있었다. 하은이와 하윤이의 입양 허가서였다. 법적으로 내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버지 백민준. 내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서류 밑에 무언가 하나가 더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달려온 하은이와 하윤이까지 내 모든 세상을 품에 안았다. 내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 눈물이었다. 어둠 속을 헤맬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믿음,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이 시작되기도 한다. 지옥을 거쳐온 자만이 자신만의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 상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임을 나는 이제 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신으로 무너진 한 남자가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기회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